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부동산학개론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자 이런 성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다른 과목과 달리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이론들에 대해서 먼저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단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요. 다음 이해된 내용을 메꿔서 만드는 숙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숙지하자 이건 결국 뭡니까? 외우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외워서 될 내용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된 내용을 외워야 된다.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숙지의 과정입니다. 참 숙지의 과정을 쳐서 현실 세계 접목시켜서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응용력이 길러져야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이해, 숙지, 응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제 반복학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복학습이다. 그럼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 될 것인가? 최소 학개론 이 과목은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된다. 지금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할수록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반복학습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초이론 과정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이론 이 과정을 진행했는데 기초이론 이 과정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프린트물 제공해드렸죠. 근데 프린트물 이를 통해서 학개론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 수 있는 용어 220개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과정에서도 우리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같이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합니다. 기본 이론 과정도 역시 큰 목표는 어디서 있을까? 바로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다라는 거면서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로 더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가지신 기본서가 있어요. 기본서. 자, 여러분들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을 우리 흔히 기본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된 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본서 통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이 있는데 이 기본서는 제가 직접 저술한 책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저자로부터 직강 듣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직접 저술한 책이지만 수험서로서는 최고의 교재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자부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처럼 기본서 이를 통해서 이론들에서 하나씩 제가 판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할 때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고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을 기본서 일 통해서 다시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판서 내용을 다시 기본서 통해서 제가 읽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기본서 통해서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같이 밑줄 그으시면서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기본서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간다. 이렇게 소리 또 반복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서 통해서 설명드리고 기본서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드리고 이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에 읽어드린 부분 여러분들 밑줄 다 그어놓으시겠죠?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복습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복습은 어떻게 하자? 우리 판서 통해서 설명 드렸죠? 이 내용이 기본서에 밑줄이 그어진다는 이야기에서 밑줄 그어진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복습이다. 지금은 외울 단계가 아니에요. 외워도 3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눈에 익혀놓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꼭 기본서에 밑줄 그어진 내용만 밑줄 안 그어진 내용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밑줄 그은 내용만 한번 꼭 읽어보자. 이 예시로 돌이가시면서 꼭 읽어보자라는 거면서 기본 이론 과정은 참 강의 복습 이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기본 이론에서도 우리가 하나씩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학습할 책이 있죠. 바로 기본서입니다. 자, 이 기본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기본서 한 장 넘겨보시면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오죠. 뭐 좋은 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합격의 동반자다. 이 페이지 있죠? 이 부분부터 자, 계속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료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에요. 읽어보시다 생각하시고 쭉 넘겨보시면 자, 이 책의 차례다. 이렇게 해서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크게 1편부터 3편까지 3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1이다 나와 있죠? 이게 바로 1편입니다. 자, 1편은 부동산 총론이다. 그래서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줌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편은 1장부터 3장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부동산 학의 이해다. 이래서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부분이 되어 있고 2장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 3장은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해서 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 2, 2편입니다. 2편은 부동산 강론들에서 각각의 파트를 논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장은 부동산 수요급 이론에 대해서, 2장은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론에 대해서, 3장은 시장론, 4장은 입지 및 공간구조론, 5장은 정책론, 자, 6장은 투자론, 7장은 금융론, 8장은 이용 및 개발론, 9장은 관리 및 마케팅론이다. 이렇게 해서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편입니다. 3편은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다.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된 걸 모아가지고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편도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장은 감정평가 기초이론, 2장은 가격이론, 3장은 지역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해서, 4장은 감정평가 방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5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다. 이렇게 해서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보시면 우리 교재는 1편부터 3편까지 3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총 63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럼 이 분량을 놓고 어떤 분은 책이 지나치게 두껍다, 어떤 분은 너무 얇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제 강의 경험과 현장 경험을 살려서 최적의 교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구성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30페이지 분량이지만 우리 공인사 자격시험을 위한 최고의 교재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자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챕터마다 별표를 해드릴 겁니다. 별표. 그런데 별표 개수가 어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챕터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별표 하나. 자, 그럼 여러분이 별표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챕터 설명드리는데 2번 챕터는 별표가 어떻습니까? 3개입니다. 3개. 그럼 3개 하자. 그럼 3개 별표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10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별표는 뭘 의미할 것인가? 출제 빈도입니다. 출제 빈도 따라서 최근 5개월 동안 1번 챕터 관련해서 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 별표 하나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2번 챕터 관련해서 세 문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어때? 별표 3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번 챕터는 최근 5개월 동안 3번 챕터 관련해서 10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별표 10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근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출제된 부분이다. 이 생각하시고 별표의 개수에 따라서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표는 출제 빈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서를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겠지요.
자, 한두 번 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서 이해하고 숙지해서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인류에서는 도대체 몇 번이나 읽어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좀 권유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자, 챕터마다 별표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별표를 해야 되는데 별표가 없는 챕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별표가 없는 챕터가 있고 별표가 하나에서 두 개인 챕터가 있고 별표가 세 개 이상인 챕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자, 우리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는데 이제 좀 연배가 되시면 되실수록 어떻습니까? 자주 잊어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자꾸 또 읽어보고 눈에 익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인류에서는 어때? 읽어본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합시다. 40대입니다. 40대. 그럼 40대다. 그렇다면 내 나이가 40대다. 그렇다면 기본이 4번입니다. 기본이 4번. 4번인데 별표가 없는 건 4번에 한 번을 더합니다. 그럼 어때? 몇 번 읽어보자. 5번 읽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은 이제 별표가 하나에서 2개다. 이때는 기본 4번에다가 어때? 2번을 더합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6번 읽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별표 3개 이상은 어때? 기본이 4번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3개를 더해서 모두 7번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 이제 내 나이가 50대예요. 50대면 어떻게 할 것인가? 50대니까 5번이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5번이 기본인데 별표가 없다. 이때는 5번 기본이죠. 여기에 1을 더해서 6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에서 2개입니다. 이때는 기본은 5번이죠. 여기에다가 2번을 더 읽어보자. 그래서 총 7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이면 기본은 어때? 5번이죠. 여기에 3을 더해서 모두 어때? 8번 이상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0대입니다. 60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기본은 6번이죠. 여기에 1 다니까 7번, 8번, 9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같이 여러 차례 읽어보셔야 하는데 제가 매 과정마다 여러분께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어떻게 복습하시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시험 보시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자, 이와 같은 횟수로 어때? 읽어보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만 듣고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만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별표의 횟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이도 잘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서 읽어보실 것을 권유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마다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론적인 부분이 많지만 이 내용들이 다 법률도 기출한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난해 대비 우리 교재가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왜? 법률, 제도 이 같은 개정으로 인해서 바뀐 부분도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교재에 비해서 각 장마다 책에도 이 부분도 포함시켰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제도 어때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출문 중심으로 예제를 넣어드리면서 학습하고 이 예제를 풀어보자는 이야기예요. 풀어보면 우리 시험은 이렇게 줄 때 되는구나. 어느 부분이 또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제도 많이 넣어드렸고 다음 OX 문제라든지 또 출제 예상 문제다 이런 문제도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재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 3분의 1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새 책으로 공부하실 것을 권유를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본 이론 과정에 대해서 몇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초 이론 과정 진행하면서 약 2시간 있어서 오리엔테이션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한 장 또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큰 타이틀이 나옵니다. 큰 타이틀 나오는데 자, 이보세요. 큰 타이틀 자, 파트 1이다. 이렇게 큰 타이틀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파트 2는 1편입니다. 자, 1편은 부동산 총론이다. 이렇게 해서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파트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총론은 1장부터 3장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3장 모두 모아지고 총론 이 파트에서는 최근 5년 동안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험도 4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여름고실 29회 자격시험에도 자 총론 전체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는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한 장을 넘겨봅시다. 한 장 넘기면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 보시면 자 1장 부동산 학의 이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할 내용이다라는 건데, 자 학습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자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아마 제공된 프린트물이 있을 겁니다. 프린트물인데 자 오늘은 여러분께 프린트물 2가지 종류를 올려드렸습니다. 올렸는데 하나는 한 장짜리에 있을 겁니다. 한 장짜리는 강의 계획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2부를 한번 봐보세요. 2부 보시면 자 우리들이 기본서 통해서 목차 살펴봤죠. 이 목차의 기본서 목차의 입각에서 제가 편, 장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본서 페이지도 넣어드렸고 저희들이 이론적인 과정은 크게 3단계 거쳐서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학습하는데 먼저 저희 기초 이론이다 이 과정을 진행했었죠. 기초 이론 이 과정은 우리 교재 1편부터 3편까지 전반적으로 아주 기초가 되고도 중요한 용어 220개 선정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초이론 이 과정은 우리 교재 1편부터 3편까지 모두 다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한 게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이다.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우리 교재 1편, 2편 중심으로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은 1편, 2편 중심으로 1편 그리고 2편 중심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심화 이론 과정이 되겠죠. 심화 이론 이 과정에서는 우리 교재 2편 그리고 3편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편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본 이론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1편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1편, 2편 중심으로 학습이 되고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2편, 3편 중심으로 학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에서 이 프린트물은 프린트물은 보관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앞 페이지가 있습니다. 기본서 앞에 지금 맨 첫 페이지다. 맨 첫 페이지 여기 보시면 맨 첫 페이지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 메모를 좀 해놨지만 맨 첫 페이지 보시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는 중요한 내용 없다. 근데 여기에 아예 어떻습니까? 사이즈에 맞도록 오리셔가지고 붙여버리면 절대 도망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에서도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프린트물 제공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데 아마 3장짜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제공을 했는데 이 프린트물은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학습을 돕는다 이 차원에서 우리 기본서 매 장마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매 장마다 제공할 건데 일단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먼저 출제 경향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출제 경향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출제 빈도, 다음은 수험 전략, 그리고 학습 목표, 다음은 괄호넣기, 퀴즈, 천선, 이렇게 5단계로 우리 기본서 목차에서 매 장마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출제 경향이다 이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
10년 동안 자 이제 1장 부동산의 이해다. 이 파트에서는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을 것인가 이걸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럼 자 이 내용을 보고 최근 10년 동안 1장 여기선 매 회마다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 5개년이에요. 최근 5개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개년 동안 자 그럼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최근 5개년 동안 출제량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장 여기서는 어때? 안 나온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때? 한 문제씩은 또 출제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자 1장 부동산의 이해 이 파트에서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험도 어떻습니까? 지난 시험이 28회 자격 시험이었죠? 어때? 28회 시험 몇 문제입니까? 한 문제 출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맨 우측에 여름실 29회 시험에 대해서 예상이다.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29회 시험도 어떻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굉장히 출제 빈도는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학습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한 활용을 하시고요. 다음은 출제 빈도입니다. 사실 출제 빈도 여기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별표를 해드립니다. 별표를 해드리는데 출제 빈도는 최근 5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출제가 됐느냐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교재 1장 부동산의 이해다 이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4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럼 4개 절로 구성인데 각 절마다 챕터를 제가 다 표기해 드렸어요. 소 제목을 다 넣어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챕터 즉 소 제목별로 최근 5개 동안 출제가 얼마나 했냐 이걸 어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 이 부분에는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 중, 하 이 자체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난이도가 아니라 최근 5개 동안 얼마나 출제되었느냐 출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본 수업 진행하면서 각 챕터마다 별표를 했는데 별표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가 상입니다. 그럼 별표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최근 5회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 3문제 연관돼서 출제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그럼 결국 출제빈도가 높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상이다 생각하시고 중은 별표 하나에서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는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연관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는 별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별표가 없다는 얘기는 최근 5년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혹시 또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 5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는 이야기. 그럼 아예 저는 수업 안 합니다. 빼버릴 거예요. 수업 안 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별표는 없지만 그래도 수업을 지난 분은 혹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 빈도는 상, 중, 하 이렇게 구분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도 1장 부동산의 이해다. 이런 1절부터 4절까지 구성인데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수험 전략입니다. 수험 전략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부동산의 이해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서술형으로 풀어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했거나 느끼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수험 전략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할 것인가 한 내용들 1번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분도 여러분의 복습을 돕는 의미에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좀 높여가자는 이야기 돕는 의미에서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넣어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장 관련해서 주요 기출 지문들이라든지 또 출제가 되려 예상된 지문들 이걸 어떻습니까?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쭉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드시고 복습을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복습은 어떻게 잘했습니까? 이제 강의 시에 제가 설명드리고 밑줄에 내용이 있다 그랬죠. 이 내용만 한번 읽어보는 게 기본 이론 과정의 복습이었습니다. 복습하지 나서
다시 어떻습니까? 자, 이 괄호 퀴즈 천선이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쭉 풀어보면 괄호가 있죠? 괄호에 알맞는 용어를 넣어보자 그 이야기예요. 넣어보자. 그럼 어때? 내가 이제 강의도 들었고 또 복습으로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때? 풀어보면 잘 풀면 너무너무 기분 좋겠죠. 그러나 현재는 잘 풀 단계가 아니에요. 아마 10문제 풀어보시면 이 중에 뭐 한 서너 개 정도 맞추면 돼. 많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안 풀리면 기본서 찾아가면서 하나씩 풀어보면 그만큼 어때? 또 책도 보게 되고 하나씩 내게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정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제가 이제 괄호 퀴즈 천선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00개 질문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게요. 1000개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자, 이 1000개 질문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텐데, 매 장마다 이렇게 괄호 퀴즈 천선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넣어드리고 맨 아래 보세요. 맨 뒷페이지 보시면 제가 어때? 정답 넣어드렸잖아요. 이 정답을 이 괄호에 옮겨 적으세요. 시간이 없다면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이 지문을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이해하시려 노력하는 게 바로 공부다. 아니에요, 공부.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께 이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 장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또 많은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습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 출제 빈도, 뭐 수험 전략, 학습 목표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본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시면서는 특히 학습 목표 이걸 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어때? 기본서 한번 읽어보셨죠? 읽어보고 학습 목표 여기에 1번부터 쭉 배열이 돼 있지요. 그럼 이 내용을 보시면서 단 30초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하여튼 1번 딱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상 이렇게 해서 하나씩 쌓아간다면 훨씬 더 학교는 이 과목에서 체계를 잡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활용해 보시고 또 괄호 퀴즈 천성이다. 자, 이 부분도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활용이 좀 많이 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공된 프린트물도 여러분들이 예습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복습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수업 진행하면서 활용해야 될 프린트물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 교재로 넘어올 수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 보세요. 18페이지입니다. 자, 18페이지 여기 보시면 부동산에게 이해다. 이제 우리 교재 1장이지요. 1장. 자, 2부는 앞서 얘기했지만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5개월 동안 1장 이 파트에서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출제하다. 지난 시험 한 문제 출제됐고, 여름실 29회 자격시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출제되면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페이지는 1장 완전 학습을 위한 핵심 키워드다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볼 단계가 아닙니다. 아마 교재 처음까지 한번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쭉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전체 체계를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 단계는 아니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는 이제 1절 소개되고 있는데, 자, 1장 부동산의 이해다. 이 파트는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은 부동산의 우위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의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 3절은 부동산의 지도 이념, 4절은 부동산 활동에서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은 부동산의 우위다. 그럼 부동산 학문이 무엇일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을까 성립 배경부터 이해가 좀 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자, 우리 인간들이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제 명쾌히 정의는 내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토지, 건물 이 같은 게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가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활동도요. 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여기엔 땅을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긴 땅을 사고자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한 땅 한 번쯤은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가보겠지요. 그죠? 그럼 가서 땅이 어때? 울퉁불퉁하다, 평평하다 이런 것도 살펴볼 것이고 내가 사온 땅이 정사각형 모양인지 또는 뭐 직사각형인지 이런 모습도 살펴볼 거란 이야기예요.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앞으로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물리적 이 표현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토목공학, 건축공학, 좀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우리가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은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기술적 측면이 되겠고 기술적 측면을 좁게 이야기하면 물리적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 이 자체는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리적 측면이다. 이건 있는 그대로 알았지요. 그럼 어때? 내가 이 땅에 가봅니다. 가서 땅이 울퉁불퉁하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다. 쉽게 예상하세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생각하시고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흔히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형적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사는데 땅 주인이 10억 달러는 겁니다. 그럼 땅 주인이 10억 달러라서 내가 덥석 10억 지불하고 삽니까? 아니겠죠. 과연 10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가격 등과 관련된 측면이더라.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경제적 측면은 가격 등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는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이 땅 가서 봐보세요. 이 땅의 가치가 10억이다.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태가 없다. 쉽게 이상하세요.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는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기부 한 번쯤은 떼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누구에게 있고 어떠한 권리가 설정된지 검토를 해보겠지요. 그래야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권리나 제도, 법 이와 관련 측면이 바로 법률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이라서 법률 측면은 권리라든지 제도, 법 등과 관련된 측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아무리 이 땅 가보세요. 이 땅에 진정한 소유는 누구다? 써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등기부다, 토지 대장이다. 이것은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는 없다니 눈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형태가 없다. 다만 우리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 이 부분도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고자 할 때 기술적 측면이다. 좁게 이야기하면 물리적 측면이 되겠죠. 경제적 측면이다. 법률적 측면이다. 어때? 모든 측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이 중에 안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좀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은 특정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자, 이와 같은 인식의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자, 복합 개념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말한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 좁게 이야기하면 물리적 측면이죠.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다. 어때? 유형적 측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에요. 다음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어때? 무형적 측면이다. 그래서 이들은 무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어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부동산을 볼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문도요. 학문도 참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부동산 학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이다라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문을 다루게 되겠지만 이 3대 측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이건 복합 개념 사고에 있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본다. 어떤 측면입니까? 자,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자, 참 부동산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자, 우리 인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뭘 대상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되는 건 결국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이 우리의 보이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현상이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도 이 땅을 사러 갔습니다. 이 땅을 사러 땅 보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도 이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오더라는 얘기. 이처럼 땅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을수록 즉 사고된 사람이 많을수록 어때? 땅 주인은 가격을 높이겠죠. 그럼 사온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합시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고, 자,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간다는 이야기야. 이는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사온 사람이 많을수록 땅값은 올라간다. 이건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투기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라면 부동산과 인간과 관계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겠지요. 안 좋아진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관계 악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악화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관계가 악화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뭘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바로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가려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해야죠. 누가?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뭔가 이론적인 밑바탕
토대가 되져야 될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부동산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되는가 성립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걸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먼저 학문의 자, 연구 목적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서 것인가? 바로 자, 성립 배경에 있겠죠. 자, 부동산 학문은 뭐 때문에 났습니까? 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문제는 발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때?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이 자체도 연구 목적이 되겠다.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어떻습니까? 능률적으로 하자 그 이야기예요. 올바르게 하자라는 이야기죠. 또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 이럴 때 올바르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학문의 연구 대상이다. 이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연구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토지나 여기는 토지나 건물 이 자체를 어때?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학문은 토지나 건물 이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우리 인간들의 부동산 활동 이걸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동산 활동이 연구 대상에 있고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즉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 부동산 현상을 어때?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자, 생각해보세요. 사고삼이 많은 말소 가격은 어때? 오른다 그랬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가 아니겠지요.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때? 정확히 부동산 현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현상 이 자체 어때?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토지나 건물,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토지나 건물 이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인간들 활동인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문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뭐입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자, 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부동산 문제는 발생치 않겠죠? 그래서 활동을 올바르게 해서 왔다. 그럼 어때? 활동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학문의 연구 목적이 되겠고,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결 좀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 즉,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문의 연구 대상은 어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부동산 학문을 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부동산 학문에 대한 정의 이 자체도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필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바로 김영진 교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동학문을 체계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영진 교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수님 성함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성함 외우느라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부동산 학문이란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정의가 부동산 학문에 대한 가장 대표된 정의가 되겠고 또 많은 소리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우리가 2분 다 살펴봅시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봅시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다. 이 기록 뭡니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지요.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결국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학문의 연구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서 배웠죠?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하다.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학문의 연구 목적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게 학문의 연구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 이 자체가 뭡니까? 학문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 이야기했지만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학문의 연산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이처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하신가? 바로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는 뭘 할 것인가? 바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을 어떻습니까? 먼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리다 생각하시고, 참 원리는 지식을 체계화하자.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어때?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론적인 분야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보세요. 이제 지식을 체계화했어요. 지금 관련 지식을 체계화했다 해서 활동을 어때?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지식을 체계화하고 이 체계화된 이 지식을 어떻습니까?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이 바로 뭡니까? 응용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기술이다. 그래서 응용 기술 을 통해서 일단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실무로서 기술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실무 분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즉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활동을 어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식만 체계화한다 해서 활동을 능률할 수 있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지식을 체계하고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학문으로서의 과학성과 실무로서의 기술성 모두가 강조된 것이 어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둘 모두가 강조된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느 하나만 강조되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둘 모두가 강조된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해서 학문의 연구 분야에는
학문의 자, 연구 분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 이론 분야와 자, 실무 분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봅시다. 이제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교수께서 설명하고 있죠. 이때 보세요. 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자, 먼저 종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종합했다. 그럼 종합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 특정한 측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자, 우리가 연구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자, 연구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학문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식, 자, 종합에 따라서 자, 종합식 자, 접근 방법이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추후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여튼 종합했다는 이야기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겠다. 결국 복합 개념의 사고이과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본다라는 거면서 종합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문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은 바로 뭡니까? 종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잘 합시다. 자, 종합과학이라는 이야기예요. 종합과학이니까 뭡니까? 자, 여러 학문들도 도움을 삼았다는 이야기. 사실 어때? 우리 복합 개념의 사고에서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 학문은 여러 학문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 할 수 있겠죠. 뭐 토목공학, 건축공학이다,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이다, 법학 뭐 등등 여러 학문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때? 종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종합과학이다. 또한 부동산 학문은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이라서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자 보세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문의 성격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문의 가장 대표되는 견해인 교수님의 이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문의 여러 가지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연구 분야, 연구 방법, 학문의 성격 이와 같은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자, 19페이지는 이제 1번째부터 부동산의 우위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부터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부동산 현상이란다. 결국 부동산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 참 우리 부동산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준 모습,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부동산 현상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봅시다.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행위, 이게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 학이란, 자, 이러한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표현했겠죠?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자,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어때?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보세요. 자, 부동산학의 개념이나 범주는 학문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다. 결국 부동산학의 개념 이 자체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변할 수 있다. 자, 이런 점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양고로 1번 봅시다. 자, 양고로 1번은 자, 저희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김영리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학이란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다 생각하시고, 이제 한 네 줄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에서 또 한번 설명하고 있네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것은 교수님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학문의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연구 분야, 연구 방법, 성격 이들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푸는 게 동그라미 1번부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부동산의 연구 대상 뭡니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학의 연구 목적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다. 우리 설명했죠?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봅시다. 체계화된 지식으로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자, 이처럼 체계화된 지식이다. 자, 이는 어때?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응용하는 기술 면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된다. 자, 실무에 응용한다는 이야기야. 참, 실무로서의 기술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과학성과 기술성 모두가 강조되고 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지요. 지식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이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활동을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 모두가 강조돼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 3번입니다. 학문의 연구 분야에는 어때? 이론 분야, 실무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 4번 학문의 연구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사회과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본다. 총합했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양골 2번 이창석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학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단 끊어봅시다. 자, 보세요. 바람직한 부동 활동을 전개하자. 결국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인류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재측면을 기출하여, 자 보세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재측면을 기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겠다. 복합개념 사고에 이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줍시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결국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다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양 3번 조전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 증여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게 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역시 복합개념 사회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4번 봅시다. 안정근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는데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거나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그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 봅시다. 또한 부동산은 여러 가지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결국 학문의 연구사는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것들이 인간 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간에 내재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자들의 부동산 학문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연인 교수님, 이창석 교수님, 조전 교수님, 안정근 교수님, 지금 네 교수님들의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성함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동학문의 정의 이 자체도 지문이 굉장히 길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지도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 내리셨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학자분들의 학문의 정의 이 자체는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께 1번 챕터 부동산의 우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 챕터 학문적 성격부터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